김성태 의원 딸 등을 부정채용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재 전 KT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기업형 음란 사이트의 원조격인 소라넷 공동운영자 4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수익을 특정하지 못해 추징은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언론 기사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종북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선 법제처 주최로 스마트 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0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선 법제처 주최로 스마트 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하는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스마트 도시가 무엇이고 관련 법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대한민국의 법제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법제처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주제는 스마트 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30개 나라에서 관계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형현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압축적인 고도 성장 과정에서 각종 도시 문제를 겪으면서 도시 경쟁력의 향상,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이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 모색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의 스마트 도시 법제로 평가받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2008년에 제정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기존 도시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도시에 적용하여 그 성과를 가시하기 위해 이 법률을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스마트 도시는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량 같은 최첨단 IT 기술을 주거 환경과 교통, 노동 같은 일상생활에 접목해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도시 정도의 개념입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중국의 지혜성시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스마트 도시 구현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종시에서 일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율주행이 좀 보편화가 되고 그다음에 많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많이 타게 되고 그러면 소유차를 타는 사람들의 수들을 좀 줄이면서 우리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미세먼지도 적고 교통 체증도 적은 그런 환경들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스마트 시티의 구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돼야 합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 초고속망의 구축, 지능형 도로의 건설 등 스마트 시티를 가능하게 하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뒷받침과 이를 통한 물질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미래 도시의 모습입니다. 미세먼지, 교통 혼잡, 물 부족 등 다양한 도시 문제로부터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꾸려줄 터전이기도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담아내는 혁신의 플랫폼으로서 물질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른 한 축은 관련 법제도 마련과 정비입니다. 법제도 마련은 어느 것 하나가 다른 어느 것 하나에 선행하거나 나중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동시에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 도시에 걸맞은 법제도의 완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스마트 도시를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별하고도 안정적인 규제의 혁신 또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법제도의 구축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세션에서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도시 법제 및 사업 발전 과정에 대한 개관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다른 국가의 스마트 도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스마트 도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의 스마트 도시 발전 현황을 공유하여 이를 기초로 스마트 도시 법제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김형현 처장은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고 참석 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도시가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와 목표는 공존 공생, 지속 가능, 그리고 미래 세대 도시를 달성하는 겁니다. 세종시 등 시범적으로 스마트 도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법제가 마련되고 스마트 도시가 미래 도시 모습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 방송 장한지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기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법원은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쪽은 보수 인터넷 매체인 뉴데일리와 소속 기자 유모 씨, 그리고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입니다. 뉴데일리와 유 씨는 정대협과 윤미향 정대협 대표가 친북 좌파 단체 종북 세력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고, 주 대표는 윤 대표와 정대협 임원의 친인척들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을 사람들에게 배포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은 뉴데일리와 소속 기자 유 씨, 엄마부대 주 대표의 책임을 인정해 뉴데일리 측과 주 씨에게 각각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정대협 임원 중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인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기사를 작성한 기자 본인이다며, 뉴데일리는 이런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해 원고들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주 씨에 대해서도 정대협도 마치 간첩이나 북한 지령을 받은 것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종북 표현 자체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반사회 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어 일반적인 정치적 이념의 경우보다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종북 관련 언급은 피고들의 기준이나 입장에 따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고, 이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대협과 윤 대표는 이에 종북이라는 표현 그 자체로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피고들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2부는 하지만 정대협과 윤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정대협과 그 대표인 윤 씨가 취한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네,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해쳤을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데, 종북이란 표현은 사실의 영역이 아닌 의견과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반면 정대협이나 윤미향 대표는 종북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허위 사실의 적시에 따른 인격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반사회 세력으로 몰려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다는 1, 2심 판결에 최종 시민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기업형 음란 사이트의 효시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소라넷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 대해 대법원이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46살 송모 씨는 남편 윤모 씨와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소라의 가이드란 이름의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너도나도 사람들이 몰려들자 송 씨는 4년 뒤인 2003년 소라넷이라는 이름으로 사이트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음란물 전용 포털 사이트 운영에 나섰습니다. 소라넷은 음란물 업로드 정도에 따라 회원들 등급을 나누어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따로 받는 이중 방식으로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용자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자 경찰은 2015년 3월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했던 송 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 발급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지난해 6월 결국 자진 귀국해 구속됐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송 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평범한 주부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송 씨를 소라넷 공동 운영자로 판단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 등이 소라넷 개발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송 씨도 그 운영에 본인 명의 메일 계정, 은행 계좌를 제공했고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1심은 이에 대해 송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범죄 수익 14억 1천여만 원 추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2심도 송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라넷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한 사이트이자 음란 사이트의 효시 같은 사이트다. 송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계좌 제공 정도에 그쳤어도 징역 4년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은 하지만 광고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돈이 들어있는 계좌만 제시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1심 14억 1천여만 원 추징 선고는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일단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1심이 선고한 14억 1천여만 원 추징금 선고를 취소한 2심 판단도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오늘 판결은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엔 추징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평범한 주부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송 씨를 상대로 계좌 등을 전력을 다해 탈탈 털어봤는데도 수법이 교묘해 범죄 수익을 특정하지 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아차 하다 허를 찔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 오늘은 유시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포털 사이트엔 박용진, 유시민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세트로 묶여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오르내렸습니다. 연관 검색어로는 박용진 조국, 유시민 오버 등이 눈에 띕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지명 전부터 사석에서 조국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그러면서 윤 총장이 조국을 내사한 뒤 조 장관 임명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거듭 반복했습니다. 내가 사법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유시민 이사장의 어제 이 같은 주장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오라는 검찰의 반박에 지난 27일, 29일 검찰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대대적인 공개 예고를 한 데 따른 방송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전혀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 직후 대검찰청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이 그동안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근거 없는 추추성 주장을 반복했다.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갸우뚱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유 이사장과 함께 나란히 실검에 오른 박용진 의원은 오늘 녹취가 나오거나 결정적으로 들은 사람이 나와서 방송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전달하는 것인가 라며 내사가 있었다 없었다를 근거로 검찰 수사 과정 전체에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그러면서 유 이사장의 거듭된 윤석열 총장 저격 발언에 대해 무의미한 논쟁이며 이 논쟁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우리 사회 공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애둘러 말하긴 했지만 이제 그만하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추측일 수도 있다. 내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인 같은 당 조은청 의원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도 증거로 못 쓰는 전문이다라며 저건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유 이사장은 어제 방송 말미 이것 가지고 핑퐁하면서 공방을 계속하고 싶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하고 싶은 건 아닌데 계속하고 있는 상황,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원인 제공자가 검찰인지 유시민 이사장인지 박용진 의원 말 맞다나 이런 무의미한 논쟁이 우리 사회 공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과 공방이 유시민 이사장 본인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 외에 유시민 이사장이 그토록 보호하고 챙겨주려 하는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 전 장관 내사든 문재인 대통령 독대 추진 등 증거나 하다못해 정황이라고 있다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없다면 카더라식의 주장은 그만 듣고 싶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세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